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들어서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율, 금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신 숙명여대 명예교수로 계신 신세돈 교수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요새 금리가 제로금리다 하는 얘기도 있고 환율의 변동폭이 커서 문제고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을 가지고 교수님께 충분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금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거가 금리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라 그러면 조금 생소하고 일본 개념이고요. 이자율.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억이 있다. 네. 돈이 1억이 있는데 내가 안 쓰고 네. 은행에 맡겨 놓는다. 네. 그러면 그 맡겨 놓은 돈을 네. 은행은 또 굴릴 거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이제 제가 받는 네. 대가.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그 이자율이라는 거가 최근에 꽤 내려가서 제로까지 내려갔다.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높다라는 거하고 낮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이자율은 종류가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누구하고 거래하죠? 한국은행은 은행 간에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죠. 하죠. 네. 그럼 한국은행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빌려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네.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라고 해요. 네. 그 기준금리가 이제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한은 총재가 결정해요. 그래서 올렸거나 그래서 그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도매로 띄어와 가지고 소매로 굴리는데 그 금리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장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정도로 0.7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좀 더 내리자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기준금리가 너무 내려가니까 이게 도매금리가 내려가니까 소매금리도 같이 내려가서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서 경기 침체다,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반증한다고 또 볼 수가 있는 이제 건가요? 이자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돈을 막 그냥 한국은행이 막 풀어요. 네. 그럼 돈이 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요인이 있고 네. 사람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이자율이 내려갈 수도 있고 네. 수요가 없어서 네. 지금은 둘 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줘도 어디다 쓰시겠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부동산 할 수도 없고 주식도 형편없고 네. 그 좋던 금도 지금 가격이 또 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디다 투자를 할 데가 없으니까 돈에 대한 수요도 없고 돈에 대한 공급도 많고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상당히 낮은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낮아서 이게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학자들은 이자율을 낮춰도 네. 효과가 없다. 네. 왜 없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원래는 정상적이면 이래야 돼요. 이자율이 낮으니까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분들이 그래 싼 금리로 이제 돈을 빌려다가 빌딩도 짓고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막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자율을 낮춰도 도대체 수요가 생기질 않아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이런 거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함정인데 네. 유동성 함정. 네. 아무리 돈을 부어도 이렇게 드리면 전 학교에서 늘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한국은행이 총재가 되어가지고 가정해서 너무 경제가 나쁘다고 싶어가지고 그냥 헬리콥터에다가 그냥 신사임당 할머니를 그냥 가득 실어가지고 그냥 전국 방방국에 벤 버냉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죠? 돈을 이렇게 뿌렸더니 그 돈을 받은 분들이 나가서 쓰면 경제가 살아. 네, 저금을 해버리면. 근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나가 쓸 수가 없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안 쓰시는 거예요. 네. 그 우리 경제학으로 뭐라 그러냐면 사재기라 그래요. 네. 사재기. 네. 그러니까 들고만 있는 거예요. 영어로 홀딩 말고 호딩. 호딩. 그 지금 미국에도 왜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게 뭐가 일어나냐면 마스크가 지금 사재기가 네. 일어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뿌린다고 그래서 이자율이 많이 낮아진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이 효과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디프레이션의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그죠. 디플레이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과거에 그 두 개가 같이 일어난 경우가 사실 1930년대 대공황 때 있었어요. 네. 보세요. 아까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니까 돈이 있어도 못 쓴다고 했잖아요. 네. 들고 있잖아요. 네.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그걸 빨리 팔아가지고 네. 직원들 봉급도 주고 네. 임대료도 내야 되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네. 방법은 뭐죠? 값을 내리는 네. 거죠. 내리다 못해서 막 적자를 보고도 그게 실제로 1920년대 말, 네. 30년대 초 29년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꼭 금리하고 이자율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가끔은 이제 같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아주 이상한 현상은 이자율을 그렇게 많이 낮췄는데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자율을 훨씬 많이 주고도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한국은행에다가 발권 요청을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진짜 이제 어려운 이야기야.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게 돈이라 하는 것, 유동성이라 하는 것은 요소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원액이 있어요. 원액. 네. 원액 돈이 있고 네. 그다음에 희석한 돈이 있어요. 원액이 뭐냐? 현금이에요. 네. 한국은행이 막 발권하는, 찍어내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희석된 돈은 뭐냐? 은행의 예금이에요. 네. 그건 레버리지가 돼서 많이 그러니까 돈- 그죠.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돈의 구성을 보면 원액이 현금이 100조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희석된 주스가 네. 이게 예금인데 네. 예금이 한 15배 돼요. 1,500조. 1,500. 그러면 현금 100조에 예금이 1,500조 하면 1,600조의 그렇죠.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은 현금은 누구 손에 있든지 하여튼 있어요. 이건 안 사라져요. 네. 불로 태우지 않는 한. 근데 요놈 예금은요. 네. 이게 신기루인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네. 그러면 예금을 몇 개 넣겠어요? 차라리 현금화 하겠어요. 네. 그죠? 현금했습니다. 현금하죠. 네. 그러니까 이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하한 이유로 해서 그걸 현금화하는 순간 예금이 사라져 예금이 그냥 네. 굉장히 신기루같이- 쪼그라들어요. 네. 그래서 현금보다도 예금의 양이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네. 장롱에 집어넣는 네. 아까 호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빌려줄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돈이 없죠.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이 돈을 많이 풀렸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현금 원액을 푸는 이상으로 네. 예금이 그냥 다 없어지죠. 그 이유는 이자율이 낮아서 네. 더 이상 예금이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스위스나 독일 같이 마이너스 금리로 된 데는 그렇게 현금을 빼서 집에다가 금고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요.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려고 했더니 네. 보관료를 내라는 거예요. 내야지. 이자율을 주기는. 네. 그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 유동성이 함정도 빠져 있고 내려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하면 좋을까요? 이거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분들이 다 고민하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1930년대 케인스 할아버지가 했던 방법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돈을 그냥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막 주는 요새 얘기하는 긴급 재난 자금도 거기에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돈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불황이 왔을 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일단은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케인스 할아버지가 이제 쓰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 돈을 주려니까 그냥 주기는 너무 뭐 하니까 오케이. 일거리를 만들자 네. 해가지고 그냥 뉴딜 고속도로 정책, 네. 깔고 그죠? 그다음에 저수지를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는 그러한 류의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저는 별로 쓸만한 게 없지 않은가 싶긴 해요. 그게 공교롭게도 요즘 들어서 뭐 여당 야당이 다 그쪽에 좀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상황이 복잡하다는 이제 이게 얘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하고 섞어서 얘기하면 좀 혼돈스럽죠,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코로나 사태에 너무 어려우니까 집권 여당은 이제 그냥 한 가구당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주자. 3인 가구면 80 뭐 이렇게 나눠서 주자는 건데 다 주자는 거잖아요. 네. 다 주는데 다 주면 또 너무 하니까 70%만 주자. 70% 주는데 그 70%를 뭐로 할까? 키 순으로 할까? 몸무게 순으로 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한 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도. 근데 이 건강보험료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있는 당에서는 우리 그거 반대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70% 준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혼란을 일으키니, 그래 하려면은 그냥 다 주자. 1인당 50만 원씩 다 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제쳐놓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이 뭘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구매력을 조금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헬리콥터로 그냥 택배로 그냥 배민으로 그냥 집집마다 몇 천만 원씩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일거리가 뭘 것인가. 저는 그게 사실 우리 이렇게 서울도 구석구석 가보면 강남이야 좀 괜찮지. 강남도 사실요 속구석에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한 40년 돼가지고 진짜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도 노후가 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르시죠? 지금 지하에 깔려있는 수도관이요. 수도관이 40년 돼가지고 손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된 수도관, 상수도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한민국에 손 봐야 될 그런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 비슷한 당연히 시장금리도 내려가겠죠. 일단 이런 거로 해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게 다는 아니고 지금 구미, 목포, 울산, 거제, 여수 가보면 40년 전에 세웠던 공단들이 정말 녹이 쓴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공장을 현대화해서 생산력을 이렇게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리쇼링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쓰면은 쓰자는 것이죠. 저는 쓰자는 것이고 그 주장을 지난 10년 전서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구미 다시 살려야 되고 목포 대불공단 다시 살려야 되고 규모는 좀 쪼그라들 수 있어도 최신식 시설을 가지고 이 어떤 그 맨파워를 가지면 그러면 리쇼링 할 때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공장의 설비를 바꾼다 하면 그 바꾸는 돈에 그 돈을 우리 정부가 장기로 아주 저리로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시설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요즘 기계들은 다 디지털화되어 있거든요. 그 디지털 기계를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해외 여행을 다녀보셔서 아시지만은 스위스라든지 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젊은이들이 경영하는 그 패러다임은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쪽의 마인드를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 노하우 받아야 되고 설비 바꿔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금리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지금 스위스하고 독일 같은 데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들었다 그러고요. 미국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트럼프의 성격으로 봐서는 또 수 틀리면 또 이렇게 확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일반 은행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DLS라는 이상한 거로 들어가서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원금을 다 날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그 유럽이라는 나라도 금리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원인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조금 그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자율이 0%래요. 네. 네. 갖고 있으시겠어요? 안 갖고 있으시겠어요? 안 갖고 있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요? 달러 값이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달러가 됐든 유로가 됐든 그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자율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근데 아까 독일이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네. 유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수요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통화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 자체뿐만이 아니라 환율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봐야 된다는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서도 그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네. 미국 저 문제 많어. 저 달러 가치 앞으로 떨어질 거야. 유로가 훨씬 더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네. 달러보다도 유로를 금리가 낮아도 그 유로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재미를 보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의 복합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 네. 아까 이제 다 이게 자연스럽게 금리하고 네. 환율 사이에는 네. 그죠?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